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뺐잖아요. 자,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요, 대한제국이었던 거 이전 강의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제국 시기에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러시아랑 일본이 대립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일본이 을미사병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을미개혁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니까 당시 고종이 아간파천하면서 일본 세력 견제했었죠. 그리고 돌아와서 대한제국 선포하고 광무개혁 추진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나름대로 근대화를 하고 있었지만 외부적으로는 러시아랑 일본이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었죠. 이 두 나라가 계속 대립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전쟁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러일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에도 러시아랑 일본이 붙으면 러시아가 훨씬 세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러시아랑 전쟁할 수 있었느냐. 자, 그것은 일본한테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이 영일동맹. 그러니까 영국이 있었던 거예요. 1902년에 영국하고 일본이 동맹을 맺는데요. 자, 이거는 영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힘을 합쳐보려고 한 거죠. 자,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선제 공격에 따라서 러일 전쟁이 발생하는데요. 당시 러일 전쟁이 발생했을 때만 해도 많은 세계적인 분위기가 러시아가 질 리가 없다. 일본이 지겠지.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예상을 완전히 뒤집고 러시아가 패배를 하게 되죠. 자, 러시아는 당시 러일 전쟁 때 일본을 격파하기 위해서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발탐대까지 보냈는데요. 이 발탐대가 여기서 격파를 당하죠. 뭐 근데 그거는 또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게 발탐대는 저쪽 유럽 쪽에 있는 바다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굉장히 긴 거리를 항해해서 왔죠. 항해해서 와서 일본의 앞마당에서 싸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좀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 일본 해군하고 붙었으니까, 물론 일본 해군도 전략적으로 뭐 좋은 전술을 썼겠지만 뭐 그러한 상황이 좀 중첩이 되면서 러시아가 패배하게 됐던 거죠. 근데 사실 뭐 이 러일 전쟁이 길어지면 일본도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당시 일본이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가 몇 번 큰 패배를 겪으니까 이제 미국의 중재를 거쳐서 일본하고 전쟁을 마무리 짓는 조약을 하나 맺죠. 그게 바로 포츠모스 조약이라는 겁니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러시아가 전투에선 패배를 했죠. 그래서 일본이 좀 더 우위에서 이 포츠모스 조약을 체결한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이제 이 한반도, 이 대한제국에 대한 영향권을 일본한테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한 장 넘기시면요. 당시에 여러분 러일 전쟁이 발발할 조짐이 보이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대한제국 정부는 우리가 중립을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중립으로 놔둘 리가 없죠. 예,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강제로 우리나라한테 먼저 요구했던 게 이 한일 의정서라는 겁니다. 한일 의정서는요, 딴 게 아니라 전쟁을 명분으로 해서 우리나라 영토를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을 뺏어가겠다는 거야. 전쟁 목적으로. 그리고 뭐 우리 정부가 어떤 일을 할 때 일본의 시정 권고를 받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한일 의정서를 체결한 순간 우린 중립이 아니죠. 일본 편이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 뭐 땅도 활용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러시아를 격파를 했죠. 자, 그런 과정에서 약간 승기를 잡았을 때 보시면요. 우리나라한테 제1차 한일협약을 또 강요를 했죠. 이거는 다른 말로 외국인 고문 용병에 관한 협정서라고도 하죠. 자, 이때 일본은요,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하기 위해서 고문을 파견해요. 자, 고문이라는 거는 우리나라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재정고문, 일본인 메가타가 오고요. 외교 고문으로는 미국인 스티븐스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일본이 보냈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재정, 우리의 외교,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줄 리가 없다는 거죠. 일본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재정 정책, 외교 정책을 정하도록 유도했던 게 이런 고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점점 일본의 보호국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보시면요. 내려가시면 해가 바뀌어서 1905년쯤 가면요. 이제 일본이 확실하게 승기를 잡으니까 미국도 가스라 테프트 미락을 일본하고 맺고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고 일본은 이제 대한제국 지배하는 그런 약속을 맺어서 일본을 밀어주죠. 자, 그리고 영국도 제2차 영일동맹을 맺으면서 제4 한국 지배를 승인했고요. 그다음에 러일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포츠머스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러시아가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걸 배경으로 해서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아가는 그런 작업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자, 그게 바로 뭐냐면 1905년에 우리나라에서 체결됐던 을사늑약이라는 겁니다. 을사늑약 중요하죠, 여러분. 자, 이 을사늑약은요,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군 동원하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하면서 강제로 체결한 건데, 뭐 물론 협박이 있었지만 이거를 체결할 수 있게 한 건 을사오적이라는 5명의 문제가 되는 관리가 있었죠. 뭐 이완용부터 해가지고. 자, 고종은 끝까지 거부했지만 뭐 이완용, 박재순 등등의 을사오적 때문에 결국 이 을사늑약이 강제로 통과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거 아시죠? 아래쪽 교과서 아래쪽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조약의 명칭도 비어 있고, 그다음에 박재순의 도장이 있지만 고종의 서명도 없고요. 자, 그러니까 사실 이거 부당한 조약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당시에 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 부당한 조약인데도 결국 그 내용이 실현됐던 거예요. 자, 이 을사늑약의 내용은 뭐가 있느냐? 우리의 외교권을 일본이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감부라는 거 설치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본인 통감이 보내져요. 그 초대 통감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인데, 이 통감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외교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이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를 대변하는 외교 업무를 하겠냐고? 절대 아니죠, 여러분. 자, 근데 우리는 당시에 일본보다 힘이 약한 상황인데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 견제할 수 있는 다른 나라를 끌고 와서 우리가 편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견제해야 되지만 그런 게 바로 외교 활동인데 우리가 외교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이제 공식적으로 뺏겼다는 거죠. 불법적인 조약이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고종은요 비밀리에 그래도 이걸 좀 무효화하는 걸 시도해 보려고 당시 네덜란드에서 만국 평화회의라는 게 열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고종이 직접 특사를 보내죠. 특별 외교 사절단을 보낸 건데요. 자,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준, 이상설, 이휘종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게 1907년인데 이때 이 세 명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했죠. 자, 근데 일본은 이걸 오히려 문제로 삼습니다. 일본은 이미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는 걸 감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네덜란드 현지에서 외교적인 공작 활동을 펼쳐서 만국평화회의장에 이 특사들이 들어갈 수도 없게 다 막아버렸죠.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특사단이요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회의장 밖에서만 이렇게 을사늑의 부당성 알리는 그런 활동도 했죠. 근데 어쨌든 성과를 크게 거두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일본은 이걸 빌미로, 그러니까 을사늑약에 따르면 우리는 외교권이 없는데 고종이 불법적으로 외교 사절단을 보낸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종을 압박해서 고종이 이걸 책임지고 퇴위해라 이렇게 압박을 넣은 거죠. 그래서 고종이 이때 강제퇴위 당하고 순종이 마지막 황제로 즉위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새로운 조약도 하나 또 요구하죠. 그게 바로 정미칠조약이라는 거죠. 자, 이 정미칠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 법령 제정권, 뭐 고등관리 임명권, 임명하고 나중에 자르는 권리 있잖아요. 자, 그런 것까지 다 장악하고요. 부속각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장관 아래에 차관 있잖아요. 그 차관에 일본인들을 임명하는 거,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군대까지 해산하는 그런 내용을 다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권을 이때 정말 많이 뺏어갔죠.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뺏기고 정미칠조약으로 뭐 입법권, 그다음에 우리 군대 이런 거 다 뺏긴 거예요. 그다음에 각 부처의 장관 아래 차관이 일본인이 되면 당연히 여러분 정치의 운영이 일본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가 많은 그런 조약이었죠. 자, 해산된 군인은요 의병투쟁에 합류한다는 거 아시죠? 이게 정미의병이라는 거고요. 자, 내려가시면 자, 1909년쯤에 가면 우리나라의 사법권을 이때 뺐죠. 이걸 기유각서라고 합니다.
교과 한 장 뒤에 보면 나오고요. 그다음에 결국 뭐 안중근 의사도 좀 저항하고 그 외에 나중에 보겠지만 뭐 애국경단체나 여러 가지 의열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결국에 우리가 1910년에 일본하고 한국 병합 조약을 맺으면서 우리는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죠. 자, 한 장 넘기시면 뒤에 여러분 이렇게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조약의 내용들이 좀 있죠. 뭐 정미칠조약도 있고 을사늑약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뭐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을사늑약을 보면 여러분 뭐 이조만 보아도 아시겠죠? 이게 우리나라 외교권을 뺏었다는 걸 느낌 올 거고 통감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 보면 아 이게 을사늑약이구나. 정미칠조약도 보시면요. 그다음에 뭐 법령 제정, 입법권이죠. 뭐 이런 거나 고등관리 임명권. 그다음에 부속각서에서 여기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 해산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 차관에 일본인을 임명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뭐 정미칠조약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흐름이 쭉 나와 있죠. 이런 거 보시면 충분히 복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중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한국병합조약 마지막에 우리가 체결한 이 한국병합조약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조약이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순종황제 서명이 없다고 나오죠. 순종황제도 마지막까지 좀 이걸 동의하지 않았다는 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불법적인 조약을 통해서 우리는 식민지로 전락을 하고요. 이게 1945년까지 쭉 이어졌죠.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은 그런 흐름이었는데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강의에서는 이걸 좀 막아보고자 무력 투쟁했던 흐름 또는 당시에 일본보다 우리가 힘이 없던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실력을 키워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했던 애국개몽운동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